그래서 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오셨고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결 전체 5강인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권대중 교수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해결을 4강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무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 해결 철학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전체적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실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해결 마지막 체계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에서 혹은 자연철학을 넘어서 정신철학 안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정신철학 안에서도 객관정신 한번 이렇게 정신철학, 사회철학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절대정신 안에서도 이제 세 가지 영역인데 우리 권대중 교수님은 사실은 이 해결 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논문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해결 절대정신과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체 해결 철학에 대한 이 체계적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든 5강 마치면서 이 해결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유의 유령이라고 표현해도 저도 그렇고 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오늘 권대중 교수님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해결의 마지막 과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부 인사에서 제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권대중 교수님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미학 전문으로 학부를 마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독일 아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매니저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철학회 대외협력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한국해결학회 연구이사, 한국미학회 사업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계획대학교 철학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저서로는 이거 잘못 써졌네, 그죠? 다스 엔드 대학 콘스트, 이게 독일에서 받은 박사학위입니다, 그죠? 박사학위고요. 미학의 역사 해결의 체계 병이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위를 꽤 많이 타고요. 하니까 인사드렸으니까 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네, 칸트 헤겔 같은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철학자에 대해서 사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인 중에서는 사회학자 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용어 사전이 나와 있는 거 말고는 대표적인 사전 그러면 이제 칸트 사전, 헤겔 사전이 있는데 재밌는 게 칸트 사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아이슬러라는 사람이 쓴 아주 클래식한 편본이 있는데 해결 사전은 아직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것도 아주 안 좋고 그나마 제일 낫다고 평가되는 것이 해결 딕셔너리라고 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인우드가 쓴 게 그나마 제일 낫다고 평가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사상은 물론이고 그 사상을 이제 구성하는 용어들이 이른바 용어의 장갑이라고 말습니다. 장갑차, 장갑해서 참 일반 상식이나 사고방식으로는 물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지금까지 한 4차례 강의를 들었는데 그중에 몇몇은 저도 마음에 들 만큼 내용이 심도 있고 좋았는데 해결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알까 말까 하던 것도 오히려 좀 더 모르게 되는 그런 혼란도 가져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첫 번째는 해겔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그 용어법이 몰라 그 당시에 일상 언어하고 좀 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학생들도 잘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더욱이 이것이 현대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또 원래 해겔 자체는 상당히 신비로운 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아주 데카르트가 처음 이제 철학의 이념으로 얘기했던 그 명석하고 하면 이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수입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신비한 모습으로 좀 왜곡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당시 우리 학계가 아직 영향이 그밖에 안 됐다 이렇게 좀 가설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 5강좌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해겔의 탈신비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유령처럼 남아있는 해겔이 사실은 상당히 좀 깨끗하고 밝은 철학을 추구한다. 이 모습을 좀 냄새라고 향기를 좀 맡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향기가 오히려 악취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해겔의 절대정신 철학 쪽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을 이제 시스템, 체계라고 부르거든요. 칸트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삼비판스가 이론 철학, 실천 철학, 그리고 목적론이라고 하는 세 부분. 그래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의 이성 비판, 판단의 비판.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모아져야 하나의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형성된다라고 부르는데 칸트의 건축술이라고 부르는 이 철학에 비해서 해겔은 체계라고 부르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의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견제가 됩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우주 삼라만성의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의 모든 현상도 설명하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해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해야 될 절대적인 철학을 얘기하려면 바로 예술 종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겔이 베를린 시기에 한 4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시기에 한 번 아주 인기 있게 했던 강의가 이른바 예술 철학 강의입니다. 미학 강의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쪽 맨 위에 쓴 단어를 썼는데 뒷길, 릭베어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술 종교 철학을 얘기하려면 사실상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알아야 될 지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신화의 맨 처음에 뭐 제우스가 어떻게 아레스 태어났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설명하면 또 미합하기를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당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근데 오늘 제 수업은 그렇게 전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뒷길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저는 이제 남은 앞길만 이제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뒷길을 상기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해겔 철학의 장점이자 또 어려운 점입니다. 시스템이다 보니까 미학을 하건 종교 철학을 하건 법 철학을 하건 자연 철학을 하건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이 사람의 체계에 골반이 되는 논리학으로 거슬러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논리학을 하다 보면 결국은 플라톤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구상할 때도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 왔던 거니까 이게 제일 쉽겠거니라고 했는데 결국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논리학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칸트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플라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휴움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철학이 갖고 있는 체계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원리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도 제가 이 뒷길 부분을 준비했는데 일단 그 해겔의 악취가 나지 않게끔 향기를 느끼서는 하는 레디오에서 한 3분짜리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질은 떨어지지만 해겔의 마치 육성이 현재 여기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제만 모아서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베를린에 있는 humboldt 대학이고 저기에 해겔이 강의했던 그 교실이 있습니다. Bis hierher nun ist der Weltgeist gekommen. Dass die Philosophie unserer Zeit hervorgebracht werde, dazu hat solch eine lange Zeit gehört. Der Geist schreitet immer vorwärts zu. Oft scheint er sich vergessen, verloren zu haben. Aber in sich entgegengesetzt ist ein innerliches Fortarbeiten. Wie Hamlet vom Geiste seines Vaters sagt, brav gearbeitet, wackerer Maulwurf. Als der Gedanke der Welt erscheint die Philosophie erst in der Zeit, nachdem die Wirklichkeit ihren Bildungsprozess vollendet und sich fertig gemacht hat. Wenn die Philosophie ihr Grau in Grau malt, dann ist eine Gestalt des Lebens alt geworden. Die Eule der Minerva beginnt erst mit der einbrechenden Dämmerung ihren Flug. Der Mut der Wahrheit, der Glaube an die Macht des Geistes ist die erste Bedingung der Philosophie. Der Mensch, da er Geist ist, darf und soll sich selbst des Höchsten würdig achten. Von der Größe und Macht seines Geistes kann er nicht hoch genug denken. Das zuerst verborgene und verschlossene Wesen des Universums hat keine Kraft, die im Mute des Erkennens Widerstand leisten könnte. Es muss sich vor ihm auftun und seinen Reichtum und seine Tiefen ihm vor Augen legen und zum Genusse geben. Verkehr mit der Philosophie ist als der Sonntag des Lebens anzusehen. 멋진 말인데 다 알아들으셨죠?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철학사 강의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대 동양부터 이제 그 그리스 그리고 중세 철학 다 마치고 근대 철학 넘어와서 쉘링 철학 정도 얘기할 때 이제 드디어 세계 정신이까지 왔다 하면서 햄릿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불림한테 아마 제격은 뭐 well said old more인가 그러니까 그 비밀, 살인 사건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참 잘했다 하면서 놀이나 도대지야 그 말도 인용을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법 철학에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거죠.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제 그 황혼이 깃들 때 비로소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온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이 유인물 맨 처음에 인용한 겁니다. 1818년 10월 22일 베를린 대학 취임 강연 피히테라고 하는 이제 전임자죠. 그 humboldt 대학 초대 총장이 죽고 그 후임으로 이제 해겔이 하이델베르크에다 건너가서 처음 하는 강연에서는 했는 말인데 이게 참 멋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좀 단순히 수사학적인 게 아니라 해겔 자신의 철학 성격을 딱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용기,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은 철학적 탐구를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정신의 위대함과 힘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충분치 않습니다. 우주의 닫힌 본질은 인식의 용기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회의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결국 이제 이러한 생각이 왜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 있어서 철학은요, 수사학도 아니고, 어떤 선언문도 아니고, 그야말로 독일말로 비신샤프트, 영어로 사이언스죠. 엄밀한 정당화 근거를 통한 과학 체계를 철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예술이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했던 이런 말에 대한 반발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그 반발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재반박 논거를 가져야 하는데, 그 논거들이 어떤 것인지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이게 바로 뒷길이 되고, 이 전제가 돼야 뒤에 나올 절대 정신 철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철학사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아주 흔히 하는 말입니다. 동일성 철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소개했던 게죠. 오르도 SND와 오르도 코그너스 캔디가 같다. 이거는 스피노자식의 표현인데요. 결국 존재하는 것들의 이 질서가 우리의 인식의 질서가 동일한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인데, 결국 우리 인식의 질서를 좀 좁게 말해서 논리학적인 질서라고 한다면, 이 논리학적인 법칙들, 그리고 사유의 이 다양성, 사유 규정들은 사람들끼리만 통용되는 합의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태초부터, 그리고 아마 끝까지 영원히 타당한 일종의 삼라만상의 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올바르게 사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이 우주의 질서에 맞게 사고한다는 게 됩니다. 이 우주의 도라고 비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이 동물성 철학이 일단은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철학사에서 결국은 이제 밑에 인용한 말이 나오죠. 철학하기를 시작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피노자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뒤에 가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철학을 하려면 스피노자주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물론 스피노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격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성향은 아주 아마 최고로 상상하는 인물이 스피노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겔의 젊은 시절에 친구였던 셸링도 동일성 철학자죠. 결국은 자연의 질서하고 우리 인간의 정신의 질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경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의 질서가 뭐냐 했을 때는 이것은 사물의 질서이다 같으니까, 그럼 사물의 질서는 뭐냐 하니까 정신의 질서이다 하니까,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끝없이 계속 진동한다. 오실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동일성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로고스적인 것이다. 로고스. 이거 제가 참 무슨 말을 쓸까 고민하다가 히라고 로고스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세 번째죠.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체, 객체가 동일한데 이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의 정체는 바로 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일한데 그 근본적인 동일성의 실체는 긍정적인 것이다. 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동일하다. 질서가. 하지만 그 동일한 질서는 바로 정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정신의 실체의 모습은 바로 로고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유죠. 사유. 그것도 머리에서 돌리는 아무런 사유가 아니라 정말 정당화할 수 있는 학문적 가치가 있고 진리 가치가 있는 사유만이 로고스란 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은 플라톤의 후예입니다. 저는 해결 공부하면서 한 논문 절반쯤 썼을 때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플라톤을 했을걸, 이러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저한테 지도를 받겠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꼬셔봅니다. 플라톤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하는데 그 길로는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왜 플라톤인가 하면 결국은 관념적인 것, 그 아이디어한 거죠. 아이디어한 것, 아니면 로지컬한 것, 논리적인 것이 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좀 무식해서 이거 모르고 떠들어서 좀
틀린 걸 수도 있겠는데 아마 현대 철학가 중에서 프레게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세고스 맞습니까? 제1의 영역과 제1의 영역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타당한 제3의 영역이 있을 때 그게 일종의 이제 그런 개념의 체계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헤겔도 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가령 영국 경험론자들 식으로 하자면 주체는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객체를 향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이제 밖에 사물에 있는 것이고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게 전통적인 진리론이죠. 일단 그 명제나 생각이 밖에 있는 사실과 일치할 때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해서 방향을 이렇게 바꾼 사람이 칸트죠. 이른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객체가 주체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 사물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에 맞게끔 일종의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식이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일종의 고성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겔은 객체가 주체를 향하는 것도 잘못됐고 주체가 객체를 향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주체, 객체 모두가 일종의 제3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자면 제3이지만 사실 그 근거로 따지자면 제1이죠. 그게 가장 그 시원적인 것이니까 그 근본 구조로서의 로봇을 향한다. 한마디로 사물들은 논리적인 질서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정신도 그 질서에 따라서 사유를 해야 이렇게 옳은 사유가 된다 말이겠죠. 그 위에 있어 이야기했던 존재와 질서의 동일성, 존재의 질서와 이 인식의 질서의 동일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이른바 기독교와의 만남입니다. 스피노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마 지난 학기죠. 그때 이제 그 데카르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 얘기할 때 이제 이른바 실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데카르트가 이제 사유된 것과 이제 연장된 것이라는 두 가지 이원론적인 실체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스피노자는 하나로 합쳐서 그냥 실체 혹은 자기 원인 이런 말을 하는데 실체라는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헤겔은 주체라는 말로 그 실체를 대체하는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회차에 걸쳐서 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만물의 근본 원리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로고스는 철저히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그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로고스를 구성하는 많은 개념들이 있고 카테고리, 범주들이 있는데 그 범주들의 관계도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위 범주가 있고 상위 범주가 있고 가운데 범주가 있는데 처음 출발 범주에서 가운데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이 순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범주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이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주들의 관계에는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제가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주의 만물의 근본 원리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주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때 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논리적 법칙이고 논리적인 이 카테고리들의 이인관계를 구성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주체라는 말을 썼는데 주체 해버리면 또 어떤 신적인 주체 같은 걸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뭐 종교에서 말하는 신, 인격적인 주체. 그래서 저는 이 헤겔이 직접 썼던 주체라는 문구보다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개념적인 그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헤겔은 주체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기 주체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은 특히 칸트 철학을 완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칸트가 꿈은 꿨으나 이루지 못한 바로 그 체계를 이제 이룹니다. 이게 바로 초월 철학.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선험적이면서 그 가능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것인데 그럼 뭐겠습니까? 모든 사물의 존재 가능성, 우리 인식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이 사물과 인식의 일치 가능성, 이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논리 세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야말로 그 가능성의 조건을 따지는 초월철학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사적으로 이제 저는 이걸 천지인이라는 표현에서 봤는데 결국 헤겔 이전까지 모든 철학사에서 주제를 갖다가 물론 아주 거칠지만 고대 철학이 뭐 자연학과 형이상학이 이제
주된 내용이 있다면 결국 그 화두는 세계라는 것이었고 또 중세 철학은 이 세계를 창조한 절대 주체 신을 이제 주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는 뭐 데카르트든 휴미든 로크든 어쨌거나 인간의 정신, 마음, 육체 이런 것을 갖다가 탐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결국은 해결에게서는 하나의 책으로 또 다 묶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작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 철학사 강의 그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드디어 세계 정신이 여기까지 왔다. 그때 말하는 세계 정신은 일단은 물론 이 객관적인 세계 정신이지만 또 그 앞에 서 있는 해결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철학가에 계시는 윌러 교수님이 저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제 독일말로 비게스텐 벨트 가이스트 그러니까 당신 하와유가 아니고 이제 저한테 이제 세계 정신 잘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세계 정신 결코 아니고요. 해결은 어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자기 앞에 선행했던 모든 철학 사조를 해결은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일면적으로만 타당했고 나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좀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버전의 철학을 다 자기 철학 체계 속으로 이렇게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칸트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플라톤도 자기를 위해서 했었고 중세의 그 모든 신학들도 다 자기 철학을 위해서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신적 주체 인간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시키고 그래서 뭐 성경에서 그런 말 하죠. 뭐 성령 아래 인간과 신이 라틴어로 우니온 미스티카 신비로운 일치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해결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자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철학하는 주체인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과 신은 신비로운 일치를 이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체계의 모습은 참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2500년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야심차다. 한마디로 가장 그 감이 부은 철학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 철학을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체계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사유를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하는 모든 철학 과정을 자신의 사상에 이르는 전 단계로 와버립니다. 또 심하게 말하자면 아마 죽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게 될 그 사상들도 결국은 자기 사상을 속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된 것이 이른바 이 사람의 그 변절과 사회론의 괴물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결국 그 뒤에 그 2차 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도식을 한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일단은 논리학과 실제 철학이 있는데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이게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논리학은 이른바 전 창세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신이 이 세계를 만드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만드는 신 자체가 어떠한 본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이른바 이 사람의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그때 3주차에 논리학이고 형이상학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이 현상세계를 다루는 것이 피직이라고 한다면 이 피직이라는 세계의 근원을 가진 것이 메타피직입니다. 이 메타피직이 바로 논리학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물의 근거, 즉 설령 이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타당한 그 신적인 영역, 이 논리의 영역을 가진다 해서 이제 논리학이 일단 기술되고요. 그리고 그 논리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자연과 이제 정신의 세계입니다. 자연계와 인간계. 그것도 다 설명합니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신은 완전하잖아요. 절대적인데 이 절대자로서 신이 왜 하필이면 이 현상계로 또 드러내야 되는가. 좀 해결 용어를 쓰자면 논리적으로 완결된 범주로서의 절대 이념이 어째서 필연적으로 이 자연계로 스스로를 외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얘기하는데 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신은 세계를 창조했어야만 했을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근원적인 로고스의 세계하고 이제 우리 자연계와 인간 세계의 그 관계의 필연성을 또 논증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해결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3쪽에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이 사람의 논리학은 이런 것이고
실제 철학은 이런 것이다. 해서 제가 오늘 강의에 필요한 것만을 잠깐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크게 이제 논리학과 실제 철학으로 나뉘게 되고 또 실제 철학은 자연 철학과 정신 철학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우주의 개념적 근본 구조, 내지 질서를 기술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빗대서 한 말인데 자연과 유한 정신, 이게 인간이죠. 그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의 신의 사상, 순수한 사상에 대한 기술이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보통 철학자들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리 연역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리를 맨 위에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 문제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식이죠. 만약에 신의 존재, 절대자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 그 이제 비절대적인 것을 갖다 도출하는 식인데 해결은 이제 반대 방법을 씁니다. 가장 절대적이지 않은 것부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절대적이지 않은 것부터 해서 계속 이제 그 범주의 모순을 또 드러내고 그 모순이 해소된 그 다음 범주를 또 도출하고 거기 또 있는 또 다른 모순을 또 밝혀내고 그래서 계속 범주를 비행시켜서 마지막에 이른바 절대적인 게 나와요. 절대 이념. 그 순서가 이제 객관 논리학에서의 존재 논리학으로부터 이제 주관 논리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절대 이념까지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가 이렇게 3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정반합이라고 하는 구조죠. 그래서 그 3분법을 다 그리면 이게 전지에 아마 이렇게 이 체계도를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잘 된지도 모르겠고요. 좀 해결도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절대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마 지난 시간에 사주차 강의 때 그때 그 강연자분께서 역사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신적 이념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유가 실현하는 역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웅성웅성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적 이념이란 말이 좀 생소해서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 신적 이념이 뭔가 하면 논리적인 세계 안에서의 가장 모순이 없는 완전한 그 카테고리를 신적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의 때는 신적 이념이라고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신이라는 말을 완전히 내버리고 절대 이념. 그 정의는 개념과 그 실제성의 통일 해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해당하는 실제성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절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적인 그런 위상을 차지하는 절대 이념이 맨 앞에 등장하지 않고 논리학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고 따라서 또 존재라는 범주로부터 해서 절대 이념까지 이것이 한 2000페이지 됩니다. 그 과정 전체가 또 절대 이념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전체이다라는 말이 또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절대 이념만 가지고 절대로 로고스를 설명하면 안 되고 절대 이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념이 아닌 다른 모든 논리적 카테고리를 총동원해서 그걸 일관된 질서로 쫙 이렇게 이제 일종의 좀 하이라키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형성된 도출된 논리적 범주로서의 절대 이념이 또 자연으로 넘어갑니다. 이른바 또 비유를 하자면 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세계를 창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개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신은 절대적이죠. 무한하죠. 무한한 것은 어느 것도 자기 외부에 구성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대립되는 것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무한자죠. 무한성이 여기 있고 유한성이 저기 있다면 이 무한성은 유한한 무한성이 되는 거죠. 참되지 못한 무한성이다 해서 해결은 악무한이라고 불러요. 무한성이 정말 진짜 무한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대립자까지도 자기 속으로 포섭을 해야 됩니다. 즉 논리적으로 완전 무결해진 이 절대 이념이 절대적이려면 결국은 시공간의 유한한 능력으로 자기를 이렇게 또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이 이제 표현하자면 절대 이념이 자신을 이제 소외시킨다 아니면 외화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그 논리적 질서의 세계하고 이 자연 세계를 신화적인 서술을 하지 않고 아주 순수 논리적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그 이념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 영역이 어딘가 하니까 자연이고 이 자연도 이제 처음에는 이 신적인 질서와 제일 거리가 먼 상태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순서가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은 역학, 물리학,
유기체 이렇게 넘어가겠고, 유기체에서는 이제 아주 초급 생물부터 이제 가장 고등 생물까지 얘기가 쫙 해지고, 유기체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생명계의 마지막이면서 또 정신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겠죠. 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체락으로 넘어가게 돼요. 정신체락도 육체와 이 정신을 같이 갖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주관 정신체락입니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 근데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도 구성하고 국가도 구성하고 역사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객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법철학, 역사철학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절대 정신이 나옵니다. 이런 인간이 다시 말해서 유한하죠, 그죠? 자연에서 발생했고 육체를 갖고 있고 없다가 생겨나고 있다가 죽고 하는 요 유한 정신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근원인 절대 이념을 알려고 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절대 정신의 정의입니다. 자, 해결하면 많이 듣는 말이 절대 정신이죠. 근데 이 말만큼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결도 가끔 이 단어를 헷갈리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어떤 신인 것으로 많이 여러분 알아왔죠? 그죠? 네. 그런데 해결의 체계가 이렇게 잘 다듬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정신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절대자를 인식하려고 하는 인간의 유한 정신, 이것이 이른바 절대 정신의 정의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적인 실체로서 잘못 알아왔던 그 절대 정신은 절대 이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엄밀한 용어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종교철학 강의를 보면 해결이 신적 이념이란 자리에다가 이제 절대 정신이라는 말 쓰고 있기도 하고요.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신 현상을 같은 데 보면 절대적인 어떤 그런 실체를 절대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는 적어도 완결된 체계 안에서 해결이 말하는 바의 절대 정신은 인간의 정신, 특히 절대적인 이념을 인식하려고 하는 인간의 정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 단계로 나오는 거죠. 예술과 종교와 철학. 자, 제가 이제 그래서 드디어 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절대 정신 철학인데, 네, 사실 이 앞에 30분은 제가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좀 썼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술하고 다르죠, 그죠? 종교와 철학의 유사성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철학이 구성됩니다. 근데 예술도 해결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철학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술, 예컨대 오늘 집한테 한번 스트레스 풀러 가자, 다이하드 볼을 보러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때려 부수죠. 보고 나서 시원하다, 이런 건 해결이 말하는 의미의 예술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인 어떤 관행으로 예술이라고 그러지만, 해결이 말하는 예술은 어디까지나 반드시 어떤 미적인 방식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는 바의 예술, 그것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나오는 그런 재즈 음악 같은 것은 해결에 이르는 예술이 아니죠. 봉사하는 예술, 이런 말을 부르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은 아니고 철저하게 인식적인 기능을 갖다가 예술에게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학을 이 사람은 예술 철학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인간의 감성에 대한 학문이 미학이었거든요. 칸트 같은 경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를 준다, 불쾌를 준다, 이것이 이제 미학의 대상이었는데, 해결로 보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철학파에서 예술 철학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쾌, 불쾌,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정신이 진리와 관계하는데 그 방식이 미적인 것, 감성적인 것, 여기에 한해서 이제 예술을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절대 정신의 트릴로지 아닙니까? 자, 삼위일체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1, 2, 3번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죠.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 성부가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성자고, 이것이 삼위일체인데, 트릴로지는 그게 아닙니다.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1번은 첫 번째 단계이고, 2번은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가 진짜이다, 마지막 종교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분 구조가 바로 트릴로지의 그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어요. 세 가지 종언 시리즈. 이것이 아마 이슬람 절대적인 철학을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첫 번째는 현실의 종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역사 철학에서 역사의 종언이라고 말씀니다. 만인의 자유가 실현된 그런 어떤 합헌적인 국가가 있을 때 그 이상의 발전된 역사의 그 단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수평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른바 후쿠야마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21세기에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어떤 국가나 어떤 제도, 법 같은 이런 영역이 물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법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그죠? 국가를 건설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인간의 묘한 정신이 절대자를 인식하려고 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탈현실화된 쪽이겠죠. 그래서 맨 앞에 그런 말 하죠. 미네르바 영감이는 황혼의 길을 무렵해야 나기 시작한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도덕 철학을 할 때 뭡니까? 철학적인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이것을 현실에다가 이렇게 좀 적용하거나 아니면 좀 실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해결은 이런 그 구체적인 실천의 그 영역보다는 만전한 이론, 철학적 인식, 예술적인 인식, 종교적인 인식이 더 상위에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 세계 안에서는 현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갖지 못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이건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고, 두 번째, 절대정신의 그 세 가지 예술, 종교, 철학을 보니까 철학만 살아남고 결국 예술과 종교는 철학에 의해서 좋게 말하면 지향, 나쁘게 말하면 대체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번 예술의 종언과 3번 종교의 종언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앞에 제가 이제 뒷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주, 삼라만상의 가장 태초의 근원적인 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로고스라고 했죠. 그럼 사유법칙이라고 합시다. 사유법칙.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사유라고 부릅니다. 사유. 이 사유가 국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도나 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죠? 실천됩니다. 이 사유가 예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각적인, 시각적인, 감각적 직관에 맞게끔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 사유가 종교에서는 해결에 따라서 표상됩니다. 그런데 철학은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유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 객관을 동일하게 근거짓는 가장 근원적인 질서가 사유인데, 이 사유적 질서를 갖다가 드디어 인간이 사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의 사유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것을 갖다가 가장 그 절대적인 절대자의 형식과 동일하게 만나는 것이 철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유입니다. 물론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 아무 철학이 아니고 무슨 철학이겠습니까? 네, 자기 철학입니다. 네. 여기 상당히 불쾌한 게 느껴지죠, 그죠? 그럼 우리 뭡니까? 해결 주문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사람은 철학사 쓴다면 미래의 철학까지도 자기 철학의 전 단계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리고 사유를 사유하는 것.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도 합니다. 사유가 사유로서 사유하는 것.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유 능력, 아니 정신 능력이겠죠. 이것이 사유를 바로 태초의 근원적인 사유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인격체로도 보지 않고 자연물을 보지 않고 바로 또 사유로서 사유한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일치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의 철학을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관념적인 것은 단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래서 객관의 세계, 사물의 세계는 논리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인간도 논리적으로 사유한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 문제의 그 불편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객의 일치라고 하는 것도 그 근거로서 이 가장 초월적인 이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릴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이런 걸 얘기했죠. 예술, 종교, 철학은 예술과 종교와 철학, 엔드가 아니라 예술에서 출발해서 종교를 거쳐서 철학에 도착하는 트릴로지다. 그래서 조금 한번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1단계는 바로 반지 원정대. 자, 절대 반지. 진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죠, 그죠? 나서긴 했는데 이것이 예술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가까이 갔는데 여전히 참 온갖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거죠. 두 개의 가편. 세 번째, 왕의 귀환에서 드디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절대 반지를 찾습니다. 모든 유한한 것을 이렇게 사악한 것들이 소멸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적절한 비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절대정신호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자, 진리를 인식하자 해서 팍 출발했는데 1단계 로켓가 예술. 근데 진리는 저만큼 있습니다. 예술은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근데 그 힘이 소진되니까 예술을 버리고 그 다음 2단계 로켓인 종교가 점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종교도 안 돼요. 마지막에 2단 버리고 3단 드디어 사령선이 있는 3단 로켓을 점화해서 그 먼 길, 마지막 진리의 나라에 딱 도착한다. 이런 식의 비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비유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랬죠. 왜 예술로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오로지 철학만이 절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왼쪽 그림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조금 진하게 표시된 것이 이겁니다. 그 실제 철학 중에서 정신철학, 그 중에서 주관 정신철학, 그 중에서 정신론 세 번째 거. 이 중에 첫 번째가 이론적 정신 부분인데 참 계속 사고로 나뉘어져.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직관이고 두 번째가 표상이고 세 번째가 사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 어떤 주제를 인식하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형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해결은. 첫 번째가 직관이고 두 번째 표상, 세 번째가 사유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예술, 종교, 철학이 또 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한 정신으로서 인간이 예술에서는 직관을 통해서 논리학의 세계에 있는 이 절대 이념을 인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오른쪽 위에나 표상을 통해서 논리학의 절대 이념을 인식하려고 하고, 철학은 사유를 통해서 절대 이념을 이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념이 바로 사유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사유로서 사유하죠. 자, 바로 그 논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예술은 왜 종언을 구하는가? 사실 그 해겔이 살던 시기에요. 독일 예술이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때 활약했습니다. 당장에 누굽니까? 괴테, 실러, 하이네 직접 해겔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고요. 음악만 보더라도 자, 베토벤, 모차르트 그 시기입니다. 로시니, 그리고 또 맨델스존, 또 맨델스존도 또 하이네처럼 이제 또 바그너라는 이 음악가도 해겔의 미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 예술이 그들 자평에 따르자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예술의 수준을 거의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할 정도에, 이때 이제 해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미학 강의를 하는데, 안 그랬지만 예술은 과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정신으로 하여금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 사람 유명한 예술의 종언이라고 하는 그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술은 뭐냐? 절대적 이론 능력,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 능력에 있어서 분명히 그 기능을 합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절대 이념의 인식이라는 기능을 예술은 수행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했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성은 보정합니다. 해결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술에서 드러나는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이념, 바로 절대 이념입니다. 신적 이념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미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드러나는 게 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상당히 플라톤적이죠. 그죠? 그런데 강조점을 또 뒤에도 보세요. 이념의 현현이긴 한데 이념적 현현이 아니라 이념의 감각적 현현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까? 내용은 이념인데 이 이념이 드러나는 형식은 이념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념은 철저하게 로고스적인 겁니다. 논리적이고 사유법칙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유의 세계가 사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직관에 맞게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 드러나긴 하는데 뭔가 다른 껍데기에 둘러싸인 채로 불충분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그 미학 내부를 보니까 이런 식의 발전이 상징, 고전, 낭만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라고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또 왜 종교는 예술보다 더 나은가? 또 왜 또 종교는 철학보다 더 합의일 것인가? 이것이 이른바 종교의 종언이라고 하는 문제겠죠. 즉 종교는 예술보다는 높지만 철학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물론 온갖 종교를 해결이 다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논의를 좁혀가지고 기독교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봤을 때 기독교가 여러 종교 형태 중에 최상의 종교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 사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인이고 그죠? 태어날 때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야사긴 합니다만 베를린 대학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그 당시에 그 교수직 유지하려면 어쨌거나 교회하고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좀 기독교를 최고의 종교라고 치고 나머지 이슬람, 불교, 힌두교는 기독교를 위한 전 단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기독교만 보더라도 결국 기독교의 대상은 예술과 철학과 마찬가지로 역시 절대 이념입니다. 절대자. 만물이 근원이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체. 자, 그런데 종교에서 말해주는 바에 절대 이념은 뭐냐? 절대 이념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이나 개념적인 진술이 아니라 절대 이념이 뭔가 자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옵니다. 가령 절대적인 것 하면 비 absolute 그리고 하나의 개념이죠, 그죠? 절대적인 함은 이런 것이다. 절대성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논증한다면 이게 철학입니다. 또 과연 그런 절대자가 정말 있느냐? 성립하는 것 철학의 임무인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죠. 어떤 자, 절대자, 말 그대로 놈이죠. 절대적인 것은 오롯이 하나가 되죠, 그죠? 절대 주체니까. 그래서 하나인 자, 놈 하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이 개념은 인격적으로 실체화됩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어떤 유한한 특질을 갖다가 절대적인 것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이른바 인격신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이미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신으로부터 인격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철저한 기계적인 자연법칙 이걸 신으로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스피노자보다 못하죠. 근데 또 기독교가 스피노자보다 나은 것은 스피노자는 실체만 얘기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이제 스피노자주의가 합쳐져야 해결로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기독교를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 어떤 아버지라는 그런 인격체를 설정하고 아들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또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진술들을 갖다가 실제 팩트의 기술이 있는 역사로서 본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맹점이라고 봅니다. 해결은.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가 과거인들은 이런 식의 수사학을 통해서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해석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 기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과학자들 중에 노아의 방주라는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해결해 봤다면 바로 표상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은 순전히 내면에 적용입니다. 내면 어떤 직관, 예술을 가능케 하는 것이 직관인데 직관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표상은 없어도
우리 마음만으로 그 대상을 이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은 분명히 내면적인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어떤 분, 또 어떤 그분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의사, 유사 직관적인 것, 유사 감각적인 것이 표상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정신이긴 하나, 그리고 직접적인 감각적 사물이 앞에 없어도 되긴 하나, 그 내용은 역시 여전히 어느 정도는 감각적인 것에 묻혀 있다. 또는 또 어느 정도 자연적인 것에 묻혀 있다. 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종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에 의하면 종교는 뭐냐? 아직 철학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인들 많고 심지어 목사님, 예배 목사도 있을 텐데 상당히 불쾌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해결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어떤 것 같습니까? 반기독교적 기독교 아니면 무신론적 유신론 어쨌든 좀 애매하죠, 그죠? 실제로 해결 체계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가장 완성되는 순간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정신적인 이 진리, 절대 진리를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철학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의 철학은 뭐냐?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철학이 최고의 예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체계의 종착 지점은 바로 철학이고,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자연성 초월, 그리고 우상금지의 가장 궁극의 지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물론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우상금지하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성상, 숭배, 철폐, 루터도 이야기했고 한데, 이걸 갖다가 해결은 이제 좀 불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건 여전히 어떤 분이 있고 내가 잘못하면 뭘 받고 오죠? 단테가 쓴 거 한번 보세요. 멋진 책이지만 그 내용들 다 우상입니다, 그게. 근데 실제의 진리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개념적이고 범주들의 논리적 연관에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까지 가지 못하고 예컨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절대자,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절대자, 그리고 천지 창조를 갖다가 바로 어떤 논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철학인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문제는 상당히 불편한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신학입니다. 종교적인 교리를 논리를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신학은 자기 지향을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신적인 이 신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한다면 뭐겠습니까? 신의 말씀이 논리성에 따라야 됩니다. 결국 신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상당히 불편한 학문입니다. 해결도 그래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은 뭐냐? 로고스가 단지 육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종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위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로고스가 드디어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로고스의 육화라고 하는 거죠. 인간화, 예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단은 종교의 한도 내에서는 예수가 죽은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이념으로 갑니다. 이게 성령이죠. 성령은 어떤 도깨비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령은 그런 인격적 실체가 아니고 바로 이제 어떤 성부도 필요 없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거쳐서 이제는 바로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 이념이 바로 성령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합당한 성령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교회에서는 표상으로만 이제 수용이 되는데 철학에서는 완전히 정말 성령, 정말 이 절대 이념의 논리성에 맞게 논리적으로 이제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의 완전한 반성성, 자기관계를 얘기한 거죠. 정신, 태초의 절대 이념은 완전한 사유적인 것이다. 그 점에서 이제 사유가 사유를 사유하니까 이게 반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reflexivity.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타자 관계가 아니라 자기 관계죠.
다시 말하면 개념을 다른 식으로 아니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사유를 사유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철학사에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제 근대 철학까지 오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또 불쾌한 게 이제 동양 철학이죠. 철학사 이전에 선사시대의 철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편입되지 못하고 철학을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좀 철학 이전의 단계에 철학으로 동양 철학이 나오는데 상당히 불쾌하죠. 우리로서는. 아마 지난 시간에 박동석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결이 갖고 있는 또 다음에 좀 유럽 중심주의적이고 좀 낙몰로 하자면 좀 싸가지 없는 유럽 서양인의 그런 또 생각도 역시 보입니다. 해결이 그만큼 위대하지만 또 좀 우리로 봐서는 역시 그 본인도 뭡니까 육체를 갖고 일정한 시대에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는 자연인이니까 유한 정신이죠. 그 점에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사람을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절대정신, 예술, 종교, 철학의 전개 원리는 뭐냐? 바로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절대정신. 자,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인 유한정신입니다. 또 절대자를 인식하려고 하는 유한정신. 자, 이것은 절대 진리를 동일하게 내용으로 섞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범주에 묶인다. 그런데 그 절대자를 인식하려는 형식이 다릅니다. 예술은 직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감각적으로 경험 가능한 대상을 통해서 절대자를 인식하려고 한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 그리스의 신상을 얘기합니다. 조각들. 그 조각이 요즘처럼 장식품이거나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로 조각된 신들은 그리스 신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실제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진, 그리고 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다만 죽지 않는 주체로서 이제 신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말 신이었고, 그때는 바로 예술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때 종교가 했던 기능, 이걸 갖다가 고대에는 예술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표상하는 절대정신, 종교적으로 중세 이론을 제기했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조각품이라든가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것이 종교 자체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종교를 위한 소품이 되죠. 교회에서 노래하고 또 가톨릭 성당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는데 그 자체를 신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있으면 좀 분위기 좀 좋죠, 그죠? 기왕에 예배 마치고 와서 축도할 때 오르간 음악 쫙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양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고,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 진리 매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감각적인 대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시 감각적인 대상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유사 감각적인 것, 어떤 분, 그분의 아들, 역사 등등. 이 모든 감각적인 것, 혹은 유사 감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전 개념적인 것, 개념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극복하고 개념의 세계를 순수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것. 그래서 바로 내용과 형식이 일치를 이루는 이 지점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철학을 포함한 절대정신이 이 사람 체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제가 문제점이라고 왼쪽에 도식 두 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갖다 붙이는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요. 도식 2에서 특히 잘못됐는데 예술의 조건 1은 이제 맨 위에 종교 1하고 종교 2 사이의 선 여기 가야 되고, 또 종교의 조건 혹은 예술의 조건 2는 종교 2와 종교 3 사이에 가야 되는데 그림이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렇다면 철학이 이 모든 우주의 역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철학하는 인간, 특히 해결 자신의 철학과 같은 절대 철학을 절대적으로 하는 이 인간이 모든 것을 목적이라면 다른 것은 뭡니까? 물론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결국은 다른 것은 항상 이 목적을 위한 가도기적의
과도적인 중간 단계로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치적 이념을 막 설정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국가 세우고 법 만들고 또 자연계에서 그죠? 뭐 돌이 있고 뭐 모래가 있고 그러다가 생명이 발생하고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철학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철학자로서는 상당히 듣기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구체적인 이 정치 경제적 현실 앞에서 철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실천 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 철학은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법 철학이 있고 역사 철학이 있고 국가를 갖다가 심지어 이성의 상형문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성이 상형화된 거지. 이성화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이 어떤 현실에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철학이 현실 앞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력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 결국 그 당시 훔볼트 대학에서 강의하는 해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니까 제가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로크들에게 느꼈던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전쟁을 또 죽죠, 그죠? 베트남 전에 가서 죽고 또 반지의 제왕 편에서 반지의 왕의 귀환 그래서 보면 그 많은 무고한 그 생명의 제로서 오크들이 유령들이 한번 싹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이 개변자들의 희생 같은 데 대해서 상당히 해결은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념의 구조, 절대적인 주체성, 만성성 또는 자유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해결은 전쟁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편이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른바 이성의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이 모든 불합리에 모이고 향한 사건들도 결국은 이 절대적인 이성이 자신을 이 세계에서 실현해가는 그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또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용서가 돼요.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다라고 보통 해겔 의학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겔 제자 중에서 이른바 좌파에 속하는 그 로드비히 보이어바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막스가 또 글을 썼죠. 조그만 글. 그 보이어바하에 대한 태제해서 그 중에 맨 마지막 거 이것이 참 역설적이게 아까 보셨던 해겔이 이제 강의했던 그 훔볼트 대학의 맨 중심부에 해겔과는 반대되는 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만 해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일종의 실천적인 이런 명제죠. 그리고 그 뒤편에 이제 아까 보셨던 해겔 동상이 있는 해겔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발 위에 해겔 광장이 있고 지금은 이제 비둘기 똥 맞아가지고 막 부식돼 가고 있는데 아마 그 비둘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해겔 철학이 평화에 대해서는 별로 기여한 바 없다. 그래서 똥을 싼지 모르겠는데 모둠에 침을 뱉지 않고 동상에다가 똥을 넣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관점들로 분명히 지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모든 철학이 다 나오는 거죠. 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 모든 철학을 갖다가 플라톤 철학에 대한 각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 2500년 플라톤 이후의 모든 버전들은 플라톤이 이제 본문이고 그 밑에 이제 덧붙여진 각주에 불과하다. 일전의 각주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이제 현대 철학들은 해겔로부터 나옵니다. 해겔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거죠. 우리 맨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컨대 생철학, 실존철학. 해겔은 거대한 얘기합니다. 정말 신적인 진리 가지고 다 설명하는데 이른바 거대 담론이죠. 철학, 이제 힘이상학적이고 정말 먼지부터 저 천상의 세계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하려는 이런 거대 담론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2차 대전 벌어지고 사람이 사람 죽이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제 그런 뭐 신적인 능력보다는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런 식의 반성이 가능하겠고요. 또 거대 담론 이런 거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을 똑바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뭐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서 말아. 사유와 존재는 근본적으로 비동일적인 것이야. 이 둘 사이 불일치를 주장한다면 이게 비판론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아도르노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조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정변증법입니다. 정관합,
종합과 화해 근접뿐이 아니라 계속 불일치를 지향하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겠고, 또 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논리적인 힘이 전 우주의 질서이다. 여기 반대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사물의 질서, 그리고 또 인간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막 그런 법칙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마르크시즘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것, 뭐 절대 이성 이런 거 없고 정신보다는 감성, 육체, 뭔가 불일치하는 것 이런 쪽을 지지한다면 이제 이른바 탈근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것도 과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플라톤이 어마어마한 대가이고 그 뒤로 회의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세에 상당히 낙관적인 철학이 나오고 또 회의주의가 나옵니다. 휴m 같은 사람이겠죠. 또 해결이 조금 하는데 또 현대판 회의주의가 나오는데 회의주의는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회의주의는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철학의 궁극적인 버전을 낼 수 없다. 모든 것은 헛되더라. 그죠? 회의주의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다. 플라톤 해결은 확실한 걸 찾으려고 했는데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회의주의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옛날에 인간간에 그 글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은 정말 헛되라. 그 말도 헛되어야 되죠. 그죠? 이게 회의주의의 자기 파괴성입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칼 포퍼가 얘기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이게 확실해야 되죠. 확실하면 거짓말이고 확실하지 않아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른바 부정적인 명제의 자기 파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쨌거나 저는 좀 회의주의를 듣고 새로운 판본, 특히 이제 저한테 해결 철학을 가르친 비토르 헤스레라는 교수가 얘기하는데 새로운 판본은 이제 환경 생태학적인 문제를 상당히 의미 있게 끌어안을 수 있는 객관적 관념론이 아마도 가능하다면 동아시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좀 길게 절대정신 철학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뒷길이 반드시 거론돼야 되겠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불안하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소기에 했던 목적이 잘 성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일단 오늘 제 강의는 마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좀 가능한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